맨유가 시즌이 끝난 다음에 테나그 감독의 경질이냐 아니면 유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바로 마레스카 감독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맨유는 조금 더 테나그 감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나그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유임을 확정지었다 라는 기사를 온스테인, 신뢰도가 아주 높은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테나그 감독은 맨유의 시즌 종료 이후에 이루어졌던 검토 결과 유임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테나그 감독은 맨유의 감독으로 남을 것이고 테나그 감독도 맨유에 남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FA컵 결승전 전에도 맨유가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것과는 별개로 테나그 감독이 우승을 하더라도 테나그 감독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테나그 감독을 경질할 수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고, 테나그 감독도 FA컵을 우승한 다음에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우승을 해버리니까 바로 경질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테나그 감독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오래 진행을 했는데, 테나그 감독도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경질을 할 거면 경질을 하고 유임을 시켜줄 거면 유임을 시켜달라 라는 불만을 얘기했다고 하죠. 테나그 감독의 맨유의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딱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고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임에 더해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장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1년 연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1년 연장 옵션을 쓸 것이냐 쓰지 않을 것이냐, 이 협상도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저 1년 연장 옵션을 마지막에 가서 거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피파의 스포츠 중재위원회에서도 선수나 감독의 연장 옵션을 발동할 때 구단이 정말 이 시간이 닥쳐서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은 주면서 여유롭게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지 안 할지를 알려줘야 된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테나그 감독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연장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테나그 감독이 과연 지금 맨유에 남을 만한 감독이었냐 라는 건데, 테나그 감독을 경질한 다음에 데려올 만한 감독이 마땅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온스테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투헬, 데제르비, 그리고 포체티노, 토마스 프랭크,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의 맥케나까지 여러 감독들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맨유가 레클리프 구단주를 비롯한 이제 디렉터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이 감독들보다 테나그 감독을 유임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내부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테나그 감독의 성과가 이제 FA컵 우승,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리그컵을 우승했지만 분명히 좋았냐 안 좋았냐는 의견이 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스테인 기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맨유가 이번 시즌 승점 60점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한 1992년 이후로 맨유가 기록한 최저 순위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에서 4등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리그컵에서도 탈락했고, 물론 FA컵에서는 우승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데에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테나그 감독이 이번 시즌에 갱신한 안 좋은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경기 연속 이제 연속 실점, 몇 년 만에 리그에서 더블을 당하는 기록 등등등 정말 안 좋은 기록들이 많거든요. 디애슬레틱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순위 8등은 1989년 그리고 1990년 이 시즌 이후에 맨유가 기록한 최저 순위고, 그리고 맨유가 득실차가 마이너스였던 적은 이번이 이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퍼거슨이 이끌었던 21번의 시즌을 봤을 때 맨유의 평균 득실차는 플러스 44였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58골을 실점한 건 1978년과 1979년 이 시즌 이후에 시즌 최다 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기록에서도 12월 웨스트햄에게 0대2로 패배한 것은 맨유가 1992년 이후 프리미어리그가 등장한 이후 모든 대회에서 4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모든 대회에서 9패로 시즌을 마감했는데, 이것도 73-74 시즌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이 해당 시즌에 맨유는 1부 리그에서 강등이 되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 시즌 이후로 가장 많은 패배를 맨유의 홈구장에서 당한 감독이 또 테나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나흐가 또 안 좋은 기록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 팬분들은 약간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맨유가 테나흐 감독을 유임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물론 뭐 테나흐 감독이 부상자가 많았다, 이제 뭐 부상자가 많은 것도 결국에는 뭐 감독의 책임이긴 하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테나흐 감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테나흐 감독은 맨유에서 현재까지 2시즌 동안 본인의 축구, 예를 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본인의 축구를 바로 보여줬잖아요. 본인의 스타일을 테나흐 감독은 아직도 명확하게는 구현을 못 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골 기대값입니다. 골 기대값이 맨유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2등, 40.46골이 골 기대값이었어요. 그리고 득점은 42골, 리그 전체에서 이거는 9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았고요. 특히나 세트피스 득점은 골 기대값이 맨유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14등이죠. 10.95골. 그리고 실제로 세트피스에서 득점한 건 9골. 이 9골은 리그에서 15등에 해당하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상황을 보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기대값,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득점 수치가 맨유의 이름값 치고는 너무 하위권에 처져 있거나 중위권에 어중간하게 있어요. 반면에 실점 기대값도 있습니다. 실점 기대값은 맨유가 상위권에 있어요. 가장 높았던 팀이 루턴타운이고요. 맨유는 실점 기대값이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47.73골, 굉장히 높죠? 실점은 반면에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에버튼 다음으로 가장 적은 팀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오나나 골키퍼가 미친듯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맨유가 리그에서 실점 기대값은 상위권인데 실제로 실점을 기록한 건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최소 실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오나나의 정말 개인 퍼포먼스에 의존한 거지, 팀 전체적으로는 수비적인 밸런스라던가 수비적인 부분에 매우 큰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실점 기대값이 가장 높은 팀 토트넘도 이제 상위권에 있는데 맨유가 16.84실점을 기록할 만한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점을 허용한 건 리그 내에서 6번째로 토트넘과 동일한 14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보면 맨유가 지난 시즌에 득점이나 공격적인 장면에서도 좋지 않았고 수비적인 장면에서도 별로였고 공수양면으로 별로였던 시즌이거든요. 정말 그 FA컵 타이틀 그걸 제외하면 맨유가 이번 시즌에 테나흐 감독이 너무너무 안 좋은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가로축이 패스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냐, 그리고 세로가 볼을 얼마나 빠르게 전방으로 이동시켰냐, 요걸 이제 보는 지표인데, 맨시티를 보시면 맨시티가 패스를 정말 많이 했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이 패스의 속도는 가장 느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맨시티가 상대가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앞쪽으로 볼을 뻥뻥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볼의 스피드가 내려가는 거고, 그만큼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경기를 운영했다는 거죠. 맨유를 보시면 패스를 많이 주고받은 팀들 가로축만 보면 맨시티, 아스날, 브라이튼, 첼시, 토트넘, 리버풀에 비해 맨유는 뒤에 있습니다. 딱 평균에 걸쳐 있죠. 패스를 많이 안 하지도 많이 하지도 않은 아주 이 어중간한 위치에 있고, 볼의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이제 테나흐 감독이 전방으로 이제 걷어내는 축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평균에서 약간 높이 위치해요. 근데 리버풀과의 다른 점은 뭐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전방에 공간이 생겼을 때 빠르게 찔러주면서 뭐 아놀드라던가 뭐 살라라던가 이제 로버트슨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찔러주면서 볼의 스피드가 빨라진 거고, 맨유는 전방으로 볼을 빠르게 보내줬을 때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했죠. 이제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을 보면 한 시퀀스, 그러니까 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패스를 얼마나 상황마다 주고받았느냐, 쉽게 설명하면 이건데, 맨시티는 한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5.58개의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가장 많은 패스를 주고받는 팀이고요. 반면에 맨유는
3.59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한눈에 봐도 이제 중위권에 속해 있죠. 리그에서 10등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그만큼 맨유가 패스를 주고받는 횟수가 딱 절반가량 정도 됐다. 그리고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그 시간은 또 맨유가 리그에서 10등이에요. 딱 중간이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고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유가 이것도 리그에서 10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퀀스 스타일, 그러니까 뭐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스타일인 건데 패스를 10번 이상 주고받은 상황. 맨시티는 916개, 압도적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맨유가 또 여기서도 9등이에요. 9등. 404회. 그러니까 이 맨유가 전체적으로 패스의 기록만 봐도 맨시티처럼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선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축구를 했어요. 이것도 보시면 하늘색이 팀이 볼을 소유한 위치.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 많죠. 당연히 맨시티는 여러 위치에서 본인들이 상대팀보다 볼을 많이 소유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맨유를 보시면 파란색보다는 회색깔이 많죠. 이 빨간색이 있는 부분은 상대팀 쪽이니까 상대팀이 더 많이 볼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맨유라는 이름값 치고 경기장 전체에서 주도를 하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하늘색이 맨시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면 상대의 페널티 박스 요 앞쪽에 있는 6개의 블록이거든요. 요렇게 6개. 그러면 이제 위에 맨유 옆에 점유율이 표시가 되잖아요. 상대보다 얼마나 점유를 했냐 이건데 맨유와 이제 맨시티를 비교해보면 아니면 아래에 있는 토트넘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가 이 앞 공간에서 46, 38, 47 그런데 이 맨시티와 토트넘의 이 앞쪽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확실히 맨유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맨유가 48, 45, 49 절반을 못 넘고 있는데 토트넘이나 맨시티는 모두 다 절반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맨시티나 토트넘 좋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볼을 많이 점유하는 맨유도 사실은 그런 축구를 하고 싶어서 테나하 감독 데려온 건데 테나하 감독은 맨유에서 그런 축구를 못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었다 라는 걸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테나하 감독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시즌도 너무 앞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요. 예를 들면 뭐 4-2-3-1 전형이다. 이번 시즌에 특히나 카세미루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카세미루가 부진한 것은 테나하 감독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쪽에 있는 가르나초, 레시포드 다 올라가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마이누의 자리에 시즌 초반에는 주전이 에릭센이었죠. 에릭센도 공격을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크쇼 가운데로 들어오고 달로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카세미루가 혼자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번 시즌에 맨유가 실점할 때 보면 카세미루가 더 이상 이제 기동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을 막 따라가다가 선수를 놓쳐서 카세미루의 잘못처럼 보이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물론 카세미루의 이제 능력이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내려온 건 사실인데 이 정도까지 못할 만한 선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카세미루에게 너무 넓은 공간을 주면서 카세미루가 이번 시즌 부진한 것에는 테나하 감독의 역량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세미루가 이렇게 되니까 카세미루의 옆자리에 이제 마이누를 붙여줬죠. 그래서 마이누가 그래도 이제 카세미루를 도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플레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마이누조차도 카세미루가 아니라 이 옆자리에 뭐 맥토미니 같은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맥토미니도 올라가 버리니까 마이누가 이 공간을 막 커버하다가 못 따라가면서 심지어 마이누는 이 공간을 커버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마이누에게 이 공간을 주다가 마이누 쪽에서 실수가 나오는 장면도 이번 시즌에 많이 나왔었죠. 이제 테나하 감독이 이제 맨유를 어떻게 다음 시즌에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테나하 감독이 현재까지 보여준 축구는 그렇게까지 특색을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테나하 감독이 예를 들면 맨시티전처럼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맞춤 전략을 짜오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FA컵에서도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제 맥토미니와 함께 약간 제로톱으로 쓰면서 내려왔다가 미드필드 라인을 좀 두껍게 만들고 그러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잘 막아낸 다음에 좌우 측면에 이제 가르나초와 레시포드의 한방 이걸로 어쨌든 우승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맞춤 전략은 좋은데 시즌은 길기 때문에 리그에서 잘하려면 맞춤 전략이 아니라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본인들의 스타일로 이길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맨유는 아직까지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해서 과연 테나흐 감독을 유임하는 것이 맨유가 맞는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적 시장에서 테나흐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 안토니, 카세미루,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말라시아, 물론 지난 시즌에 카세미루는 본인의 역할을 했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본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안토니라던가 1,500억, 그리고 말라시아라던가, 그리고 이번 시즌에 영입한 호일룬, 마운트, 오나나도 오나나를 제외하면 이적료에 비해서 거의 뭐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호일룬과 마운트는 아예 경기장도 못 나왔고요. 호일룬도 분명히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저만큼의 이제 이적료 값을 했느냐라고 하면 또 의문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맨유가 테나흐 감독을 유임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면 테나흐 감독이 선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맨유도 당연히 이제 바뀐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맨유가 이제 선수를 골라서 테나흐 감독에게 제시를 한다, 이제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테나흐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테나흐 감독이 아예 뭐 능력이 없는 감독은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이 이 스쿼드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테나흐 감독이 어쨌든 우승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이야기하는 요 포인트, 2년 동안 트로피를 2개 들어올렸다. 그리고 2년 동안 우리는 결승전에 3번 나갔다. 나는 맨유에게 트로피를 따내는 역할, 이 역할을 내가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테나흐 감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이긴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오는 능력.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는 능력이 컵대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그에서도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과연 테나흐 감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믿음을 주었느냐에는 100% 동의하기는 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테나흐 감독이 계약 연장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약 연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이 시작하고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것이 맨유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